작년부터 저희가 틈틈이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이용섭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일자리 얘기 한참일 때 저희가 여러 번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모시려고 하면 협상이 깨지고 예. 모시려고 하면 뭔가 안 되고 그래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성사시킨 걸로. 예. 저도 이제 지난해 온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강경 일자리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했는데 신년에 완성해서 한시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자세히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시장님 프로필을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재경부 출신이잖아요. 행시 재경부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예. 부끄러우십니까? 엘리트 출신이신데 세제실장 하셨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그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7년 12월 18일 날 대통령 되셨을 때 우리 재정경제부에 국장급 이상 중에서 호남 사람 그러니까 강주, 전남, 전라북도 통틀어서 국장급 이상은 저 혼자밖에 없었죠. 그랬다고 저도 들었어요. 딱 한 사람 있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죠. 관세청장까지 했습니다. 관세청장을 국민의 정부에서 하셨고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개인적 인연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전혀 없었죠. 갑자기 국세청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엄청나게 잘 나가십니다. 행자부 장관도 하시고 공개부 장관도 하시고 장관을 2번 연속으로 하신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공무원 출신이셨는데 공무원으로 게다가 이 광주라고 하는 광역지자체장 재경부 출신의 공직자 출신이죠. 공무원 출신 중에 이런 지자체장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된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고향에서 출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력입니다. 제가 이력을 보다가 깨달았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광세청장은 아니었습니다. 재경부의 국장 이상의 차별이죠.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 중에 호남에서는 뽑지 않았다더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시절까지는 많이 어려웠었죠. 딱 한 분이었는데 관세청장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 국세청장이 됐어요. 여기서부터가 출세 가도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왜 참여정부의 국세청장이 되셨고 장관이 연속으로 되신 겁니까 도대체? 우선 이제 제가 3분의 민주대통령을 모두 모시고 중요한 국가 일을 했으니까 저는 공직사로서는 축복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국민의 정부 마지막에 관세청장으로 있었는데 2003년 3월 달에 아무런 인연도 없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이제 국세청장이 된 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03년 3월 달에 국세청장이 됐는데 왜 저를 국세청장으로 발탁했을까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그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년이요? 그래가지고 201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그때 5월 달에 어느 날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쓴 운명이란 책을 읽어봤냐. 제가 바쁜데 읽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못 읽었다고 그러니까 214페이지에 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214페이지. 몇 절에 나옵니까? 거의 한 장이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오라해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용섭 관세청장을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한 것은 나의 아이디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와 전혀 인연이 없었고 나하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네. 관세청장 때 그 혁신과 성과가 매우 좋아서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했더니만 노무현 대통령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한 1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걸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만 도와줘도 허다못해 과장이나 면장할 때 힘만 써줘도 전화해서 내가 신경 써준 거야. 이게 인간사인데. 생색 엄청나죠. 네. 근데 어떻게 국세청장 자리를 추천했는데 그 후에 저하고 이제 제가 청와대 혁신수석 하실 때 민정수석도 하시고 제가 장관할 때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속이 깊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이제 결과로는 지지를 아닙니까, 했었죠. 대통령 된 다음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이제 유세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네. 예. 참 특이한 케이스긴 케이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광을 참 못 파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은 만남이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이 지역의 역사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저는 세 분의 민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서 참 행운이었고 운이 좋았었죠.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때 재경부에 하필이면 호남 출신이 딱 한 분이었던 것도. 국장급 이상의. 예.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였죠. 예. 눈에 띈 것도 우연 아닙니까? 우연. 그렇죠. 이제 전혀 그분이 인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각을 짤 때 이제 이렇게 임무를 인사 파일을 받겠죠. 예. 그리고 나서 국세청장이 됐는데 일을 잘했나 보죠? 그 이제 국세청에 가서 잘만이 계속 되셨네. 제 국세청 이제 전임자들이 대부분 그 안 좋은 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국세청 2년 동안 혁신을 잘했다 해서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초대 혁신관리수석으로 임명을 받았죠. 원래 이 관세청, 국세청이 이분들이 돈 많이 받아가지고 옷 벗는 걸로 유명한 자리인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좀 어려움이 많이 본인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었나 보죠? 예, 제가 뭐 계시겠죠.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행자부 장관, 공개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2번 연속. 예. 그리고 광주시장의 당선까지. 예. 인생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혹시? 특별히.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제 인생은 어찌 보면 혁신의 연속이었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면단위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그리고 6년 동안을 12km를 걸어 다녔고. 그 시절에 다 그랬잖아요. 대학은 지방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 그런가요? 도전을 해서 누가 다 장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장.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셨다가 광주시장에 출마하셨는데 왜 시장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자리위원회 계속 일을 하시지. 제가 이제 9개월 만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만뒀는데 제가 9개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고 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5년 로드맵도 만들었고 저는 초대 일자리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제 낙후된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도 제 진정성을 알고 계셔서 제 사표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냥 시장이 되시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 평소 꿈이 그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에 써보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고 지금 그 꿈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참 행복한 날이죠. 마지막은 쓰고 싶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광주시장 이후로는 다른 공직은 생각 안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가셔서 광주형, 저는 맨 처음 들었을 때는 광주리 형을 잘못 말한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네. 어떤, 뜻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광주형 일자리인데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도 듣긴 했습니다만 어떤 지점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타결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가장 어려웠던 지점과. 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유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걸 좀 풀어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우토 5000이라는 독일의 예. 그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노조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가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독일에서 했던 건 어떤 모델이었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도저히 이제 독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고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임금의 80% 수준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노조에게. 예.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한 달에 5,000마르크를 주고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아우토 5,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사측의 그 급여를 삭감하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신 불황이었는데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현재 받는 임금의 20%를 삭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근데 지자체는 실은 별 힘이 없습니다. 별 힘이 없는 지자체가 현대차와 이제 노조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때는 사측과 노조가 다이렉트로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만 동의하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이해관계가 매우 갈린 양측을 다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죠. 현대차와 그리고 일할 노조 측과. 그리고 임금 수준도 지금 9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평균이. 초봉연금이 평균 이 연봉이 3,500만 원인데 절반도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니까 그만큼 더 어려웠고 그래서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이제 일자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20%만 삭감하고 이게 이제 그 경영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간다는 약속하에 했는데 지금은 출발이 절반 혹은 그 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빈 액수는 지자체가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지자체가 주택이랄지 교육이랄지 보육 이런 복지 혜택을 들여서 삶의 질은 9천만 원 이상 받는 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이나 보육에 거죠.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걸 지자체가 감당해 준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주시에는 고용이 늘어나는 그래서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인 그러니까 거죠. 좋은 지점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대단한 아이디어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삐거덕거렸잖아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이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현대차가 이 신설범위 조기에 경영이 안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사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까지 달성할 때까지 유지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7만 대 써가면 5,7은 35 한 5년 되는 것이고 10만 대를 생산하면 3.5년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그 결정사항을 못 바꾼다. 이걸 이제 집어넣어놨는데 35만 대 그러니까 그 생산 대수로. 그 지역 노동계는 이 조문이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임금 단체 협상을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5만 대씩 생산하면 7년 걸리니까요. 뭐 5만 대는 더 생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7만 대씩 생산하면 한 5년 걸리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조문의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거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는 이게 임금 단체 협상까지 이 조문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생협의회인데 이 조문 5조에 보면
이것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에는 영향을 못 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임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데 시장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는 사측이 이걸 가지고 꼼수를 쓸 거라고 생각한 것이고 예. 그리고 사측은 계속 이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사측은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우리가 그 사업성이 있다.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서로 미치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건 신뢰를 쌓자. 그래서 시장인 제가 직접 협상 단장을 맡아서 현대차하고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데 주력을 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노조를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도 임명을 했고 또 노동협력관도 신설하면서 소통을 강화를 했어요. 그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이제 해결 방안으로 제가 뭘 제시했냐면 35만 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차의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제 부속 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한 거죠.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그래서 35만 대 생산 이전이라도 가시적인 경영 성과 창출과 같은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넣어놨고요. 또 하나는 현행 법체계상 이 35만 대 조항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등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보완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노동상권을 제약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단체 협상에 관한 권한을 제약하지 않으면 뭘 제약하는 겁니까? 이 35만 대가? 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협의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의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에 관한 내용, 임금 수준은 아니지만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쭉 예시돼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가 협상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형식 자체. 그 약속을 해뒀는데.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이랄지 복지에 관한 내용이랄지 그러니까 상당 부분 현대 측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결정적인 임단협에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임금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네요. 임금 수준에 대해서. 임단협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건 잘못 알려져 있던 내용이군요. 아예 임금도 움직일 수 없다. 5년 동안. 그건 아니군요. 지금 노동조합법이나 임금법에 보면 임금은 1년 단위로 협상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협상은 단체 협상은 2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 소형 SUV를 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장 전망이라는 건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 지금 시장 상황에서 소형 SUV를 주로 생산해 가지고 이거 팔 수 있겠는가? 저희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차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경차인 SUV 내연차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이런 미래형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 라인도 증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국내 경차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문제는 가격과 품질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SUV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500만 원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차라고 하는 게 세단형 경차였습니다. 승용차형 경차. 그런데 저희는 최근 인기가 있는 스포츠형 경차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수요 창출도 가능하고 수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망은 긍정적인 전망이든 부정적 전망이든 전망에 불과하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차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 관련해서 이제 빅그린 산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10만 대 생산 규모로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빅그린 산단에 세웁니다. 강주에 있는. 이 빅그린 산단은 실은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 시작했던 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단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산단으로 육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또 근로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도 건립하고 또 근로자들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방형 체육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복지시설을 넣어주는 것이죠. 너무 정책 설명집 읽듯이 해 주시는데. 네.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광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주 일자리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매우 염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무슨 행사를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끝나고 나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결의대회 끝나고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성원하고 있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무원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까? 광주 일반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시민사회단체도. 실제 고등학생들이 이거 언제 되느냐 물어봅니까? 많이 물어보죠. 여기 이제 채용되는 그 직원들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이게 지지 선언도 하고 촉구 대회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의 노조들은 어떻습니까? 광주에 이제 크게 뭐 거기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노총이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게 체결되고 나서 서울 본부에서도 그렇고 이 지지 성명을 내주셨고요. 울산 민주노총이 반대 성명 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광주의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광주에 이제 기아차 이런 일부 노조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노총의 일부는 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보로 채용한 분도 민주노총 그 기아차 위원장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점차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주에서의 혹시 도정 지지율 같은 거 조사해 보십니까? 도정 지지율, 국정 지지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시정 지지율. 그렇죠. 시정이죠, 참.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는 아직 지지율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뭐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잘 나오면 어디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아까 광주시장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되면요. 그건 운명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결과 보고 올해 중반쯤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이용섭 광주시장이었습니다.